네,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과학 개념 수업을 맡고 있는 사랑방 배움터 박병후입니다. 이제 벌써 진짜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음, 오늘 수업은 이제 대단원 세 번째 변화와 다양성에서 그 앞부분 산화환원 반응과 산과 염기 이쪽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 3단원 뒷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면 이제 그 다음 주 남은 두 번 동안에는 4단원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제 전범위를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 이제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산과 염기 이 두 파트인데 둘 모두 좀 화학에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단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소 기호나 혹은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수식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막 처음 보시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면 이게 되게 낯선 개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금방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산화환원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단락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산화환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실생활에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산화 반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산소에 의한 산화 반응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과 다른 물질이 만났을 때 산소를 얻는 쪽이 이제 산화 반응이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산소를 얻었으면 산소를 뺏긴 쪽도 있겠죠. 그래서 산소를 잃는 물질은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항상 이 원자의 개수는 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산소가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산소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얻는 쪽이 산화, 산소를 잃는 쪽이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아마 뒤에도 또 한 번 나올 예시일 거예요. 이 철광석의 분자식이 Fe2O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Fe가 철이에요. 철이 두 개가 있고 O, 산소가 세 개가 있는, 이렇게 모여있는 애들을 철광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산소가 하나 있고 탄소가 하나 있어서 일산, 산소가 하나 있다, 화탄소, 그래서 이제 CO는 일산화탄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철광석과 일산화탄소 3개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수한 철만 남고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3개가 나와요. 이 과정에서 철광석은 산소를 뺏기고 철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철광석은 환원 반응을 일으켰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이 반응을 통해 산화 반응을 일으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에서는 산소를 얻는 쪽이 산화, 산소를 잃는 쪽이 환원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모든 물질이 산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Mg는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이제 금속 물질이고요. Cu는 이제 구리라는 금속 물질인데, 얘네 둘은 지금 산소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산소가 없어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뭘로 일어나냐면 전자에 의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아마 지지난 시간인가 이제 전자, 원자, 양성자 뭐 이런 개념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전자라 하면 이제 그 어떤 원자의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이제 마이너스의 전하를 띤 물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가령
왼쪽을 보시면 CU2+라고 부르는데 이 구리인데 2+가 표기가 된 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일반적인 구리는 이 2+가 없어요. 마그네슘처럼.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전자를 두 개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 두 개를 -2가 어딘가로 사라져서 이제 전체적인 전하가 반대로 이제 플러스를 띠게 된 거죠. 참고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모든 원자들은 원래는 이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양성자의 플러스랑 전자의 마이너스가 이제 딱 합쳐져서 0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표기가 되면은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구리가 이제 전자를 두 개 잃고 +2의 양전하를 띠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양이온이 되었다, 양이온화가 되었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무튼 이런 구리랑 일반적인 그냥 마그네슘이 이렇게 만나면은 반응이 마그네슘이 더 있어서 이 마그네슘이 있었던 전자 두 개가 구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합이 되어서 그냥 0,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가 되고요. 반면에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내어줬으니까 반대로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때 이제 전자를 잃는 쪽, 마그네슘이 지금 전자를 잃었는데 이런 애가 산화가 되었다 라고 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쪽, 구리죠. 구리가 이제 환원되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갑자기 하늘 아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던 전자가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다면 이제 그 전자는 다른 물질이 얻는다는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도 이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계속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 슬라이드랑 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개념, 그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다. 산소에 의해서, 전자에 의해서.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 동시성까지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식물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그 식물세포 안에는 엽록체라는 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엽록체는 사람 같은 동물세포한테는 없고 식물한테만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엽록체에서 어떤 걸 하냐면 CO2가 이산화탄소이고 H2O가 물인데 이산화탄소 6개랑 물 12개를 갖고 그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다른 명칭이 포도당이에요. 그 우리가 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중 하나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광합성에서는 CO2가 이제 그 환원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H2O가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면, 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광합성 반응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잡아먹고 산소를 내뿜는 거죠,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식물들의 광합성 반응은 우리가 지구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광합성도 산화 환원 반응의 하나의 예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하나의 분자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포도당이 C6, H12, O가 6개 있는 거다 까지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식이 나왔을 때 이거가 광합성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광합성에서 어떤 애가 환원되고 어떤 애가 산화가 되는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이 그렇고요. 그럼 이제 식물세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물세포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두 번째 예시가 호흡입니다. 우리가 왜 폐를 갖고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기관이 맡고 있냐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이 호흡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반응을 하냐? 포도당이랑 물이랑 산소, 이 오른쪽에 있었던 애들이죠. 이거를 재료로 써서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들숨에 들여 마시고 날숨에 내뱉으면은 그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러한 호흡 과정의 결과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도당이 산화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산소가 이제 환원이 되어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뒤에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 포도당을 어디서 얻을까요? 이 재료가 있어야지만 호흡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식물세포 같은 애들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포도당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흡수를 함으로써 그렇게 몸 안에서 포도당을 생성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걸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엽록체가 몸 안에 없다 보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뭔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에너지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갖고 이제 호흡 과정을 거치면 이산화탄소랑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지만 이런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일상을 이제 힘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흡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주관하는 반응이고, 포도당, 물, 산소를 써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다. 그 다음에 산화가 되는 건 포도당, 환원이 되는 건 산소다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산화환원 반응 예시를 좀 들면은 연소 반응이 있어요. 연소람 함은 사실 어떤 물질을 태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역적인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왼쪽에 예시로 들고 온 거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석탄이나 땔감 같은 거 태우는 과정들인데, 그 보통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의 주성분은 CH4라는 메테인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태우면서 산소를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 이 메테인은 산화되어서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산소는 환원되어서 H2O, 물이 됩니다. 그러고 이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애들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왜 배기가스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화학 반응식의 결과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테인을 너무 많이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막 대체 에너지를 열심히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소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의 한 예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들어드릴 예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막 되게 철강 산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런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사실 철, Fe가 철인데, 철은 굉장히 반응도가 높은 금속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상온에다가 공기 중에 놓으면 그냥 산소랑 반응을 잘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녹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순수하게 산소 없이 순수한 철로만 남아있어야 그게 상품 가치가 높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또 다른 철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에 노출되어 가지고 산화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산소랑 만났다 해서 산화철이 되어버리면 철로서의 이제 상품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 제조 업체들이 어떤 공정을 거치냐면 이 산화철을
이걸 보통 우리가 철광석의 주 원료라고 하는데, 이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이제 보통 거쳐요. 근데 그 재련 과정이 이제 전형적인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철과 CO, 일산화탄소를 만나게 하면은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에 있던 산소를 다 뺏어가요.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되고 이 철은 환원이 되어서 순수한 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공장들이 이 순수 철을 얻어갑니다. 근데 이 공정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CO2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런 공기를 오염시키는 CO2가 많이 배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에도 언급했던 그냥 순수한 철을 가만히 상온에 공기 중에 두면은 이제 철이 부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화학식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철이 산소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산화철이 되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철의 부식, 즉 철의 부식이라 하면 철에 이제 산소와 같은 불순물이 끼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붉은색 녹이 생성이 되고요, 강도가 약해지는 등의 성질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팁인데, 이런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산소는 있고요. 반응을 해야 되니까. 물에 노출이 되어도 이런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전해질, 이게 전해질은 어떤 거냐면 전류가 통하게끔 하는 물질들을 다 통칭해서 전해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철 주변에 전해질이 있어도 이런 철의 부식이 가속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기름을 겉에 바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산소가 표면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하는 거죠. 기름은 물, 산소를 밀어내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철이 아닌 다른 이제 금속이랑 합금을 시켜서 철이 이제 산소랑 반응할 틈도 없이 다른 금속과 엮이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 철만 쓰고 싶으면 이제 그 금속을 녹여가지고 철과 원래 다른 금속으로 분리를 해서 쓰는 거고요. 그런 식의 합금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마지막 방법은 이제 음극화 보호법인데, 이게 뭐냐면 철이 반응이 높다고 했지만 철보다 이런 산소랑 반응하는 걸 더 좋아하는 금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를 옆에다가 두는 거죠. 철 옆에. 그러면 재밌는 게 산소들이 다 철이랑 그러면 반응을 안 하고 더 반응도가 높은 금속이랑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이 부식되지 않아요. 이러한 식으로 반응도가 더 높은 물질을 옆에 둬서 기존에 보호하려는 대상을 보호하는 방식을 음극화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부식을 막을 수도 있다. 이제 아마 이 부분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중단원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바로 이어서 뒷부분 산과 염기 파트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제목에 있는 산, 그리고 염기, 그 다음에 이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지시약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그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중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산이라 하면 아마 다들 한 번쯤 일상에서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좀 더 구체적인 정의는 산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물에 녹았을 때 그걸 수용액 상태라고 하거든요. 물에 녹은 물 숫자를 써서 그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 물질을 내놓는 애들을 말해요. 죄송합니다. 주변에 조금 잠깐 시끄러워서 잠깐 멈추고 할게요. 네. 수소이온은 그때도 들었듯 이제 H가 원래 수소인데 전자를 하나 잃어서 이제 H 플러스가 되는 애를 수소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 물질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염산, 아세트산, 질산, 황산 등이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뒤에 산으로 끝나죠, 글자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산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산의 이온화 과정이 거쳐져요. 이 산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이랑 이제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죠, 분리가.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수소 이온이 산성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 산성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대체로 신맛을 띠고요. 그래서 레몬즙이 실제로 산성입니다. 그래서 신맛을 띠고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수소기체가. 그 다음에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 산성 물질을 만나면. 이 리트머스 종이가 뒤에서 제가 언급해드릴 지시하게 한 종류인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하나의 테스트 종이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런 산성 물질을 만나면 붉은색이 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이제 염기는 이제 수소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 화학식이 OH-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는데 전자 하나를 잃어서 마이너스가 띄는 OH-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걸 내놓는 염기성 물질이 뭐가 있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뭐 암모니아 이런 애들 있죠. 암모니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 앞에 공통적으로 수산화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애들이 염기성 물질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제 양이온과 이런 양이온들과 수산화 이온,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이 OH- 수산화 이온들이 이제 염기성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염기성의 특징은 뭐가 있냐? 앞에 있었던 그 산성 물질이 이제 대체로 신맛이라면 염기성은 보통 쓴맛이에요. 떫은 맛. 그리고 금속과 거의 반응을 안 하고요. 손으로 만지면 얘네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염기성 물질들이. 그래서 손도 사실은 표면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의 표면을 조금씩 녹이면서 좀 미끈거리는 느낌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염기성 물질들은 이제 손에 발라서 만지면 미끈거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 염기성 물질에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개념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리트머스 종이 같은 지시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지시약을 짚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이 pH라는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수소이온, H+ 이온의 농도를 체크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pH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수소이온의 농도는 적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류 기준이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부르고요. pH가 7이면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시하게 하고 넘어가면 이런 산성이나 염기성을 검출해야 되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산성이 맞나, 염기성이 맞나를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었는데 그걸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리트머스 종이죠.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을 만나면 푸른색 종이였던 게 붉은색이 되고요. 중성은 반응을 안 하고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이었던 게 푸른색이 됩니다. 이제 얘는 좀 유니크하게 종이고 보통은 용액으로도 많이 검출을 해요.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산성이나 중성에는 반응을 안 하고요.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메틸 오렌지 용액, 얘는 원래는 약간 주황색이나 노란색 좀 누르스름한 애인데 중성이나 염기성은 노란색
띠지만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을 띠는 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BTB 용액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험의 결과물들이 여기에다가 담궈봤을 때 어떤 색을 띠냐에 따라 아 얘는 산성 물질이구나, 얘는 염기성 물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지시학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짚어드릴 건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일단 중화 반응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앞서 언급했던 산성 물질이랑 염기성 물질이 이제 합쳐지는 경우들에서 발생을 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면은 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이라는 애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중화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물과 중화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잔여물을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그러면 위에 걸로 들어볼게요. 이 HCl, 염산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을 띠죠. 그 다음에 이제 NaOH, 수산화나트륨인데 얘도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염기성 용액이 돼요. 이 둘이 만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이 전자 하나, OH 마이너스 있던 전자 하나가 H 플러스로 건너가서 둘 다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결합이 되면 H2O, 수소 두 개에 물 하나가 결합된 물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은 원래 있었던 그 물에 녹아서 이제 그냥 H2O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머지 NA와 CL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결과물이 살짝 온도가 올라가요. 이 이전 둘보다. 뭐 이전 둘이 예를 들면 온도가 20도였으면 이거는 한 22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중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얘네가 이제 가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우리는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알자 배기할 때 그 알자. 반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용액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물질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왼쪽 반응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반응을 했죠. H2O.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물에 녹아있을 때는 반응을 안 하는데 이 NaCl 같은 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아직 반응을 안 했죠. 그래서 얘네는 구경꾼 이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라는 그 키워드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전 거에 좀 응용된 이야기까지 조금 더 해볼게요. 무조건 그냥 이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을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중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은 1대1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HCl을 이제 조금 넣어주면 이거는 원래 완전 염기였다가 조금 약한 염기성이 되고, 한 번 더 넣어줘서 그 용액 비율이 1대1로 딱 밸런스가 맞춰지면 이제 완벽하게 중성이 되고, 여기에 한 번 더 염산을 한 번 더 넣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H 플러스가 남기 시작을 해서 여기 흰색이 남았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산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염산을 넣어주면 점점 염기성에서 중성에서 산성으로 액성이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까지는 수산나트륨이 더 많아서 이제 염기성을 띠다가 이때는 중성이 되고, 더 많아지면
이제 산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화 반응을 거칠 때 중성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딱 1대1 밸런스가 맞는 그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딱 중화의 정점. 근데 이 중화점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주요 개념이 그 중화가 되면 될수록 그 중화열이 점점 많이 방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용액 상태에서 제일 온도가 높습니다. 이때가. 이전에는 아직 중화 반응이 이때보다 덜 일어났으니까 온도가 낮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염기성 물질이 남아있지 않아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차트를 보면은 HCl이랑 NaOH를 이제 비율을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이 온도를 체크를 한 건데, HCl이 18ml, NaOH가 2ml일 때는 이때는 산성 물질이 훨씬 많으니까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낮죠. 22도로. 근데 이제 14대 6으로 이 NaOH의 비중을 높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이게 중화열 때문이에요. 그리고 10ml 대 10ml로 딱 1대1이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제일 중화가 많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죠. 이때가 중화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염기성 물질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이제 중화 반응은 줄어드니까 이제 다시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는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중화 반응의 예시가 뭐가 있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좀 짚어드리면, 우리 생선 비린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생선 표면에 염기성 물질이 있는데 그 염기성 물질들이 비린내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다가 우리가 회 먹기 전에 레몬즙 같은 걸 뿌리죠. 레몬즙이 산성이라서 그 둘이 만나면 이제 이런 pH가 중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 이런 레몬즙을 뿌리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벌이나 곤충에 쏘이면 보통 그런 곤충 침은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는 이제 암모니아수, 사실 막 시골에서는 오줌 같은 거 바르라고 하는데 오줌이 염기성 물질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암모니아를. 그런 암모니아수를 바르면은 이제 중화가 되어서 벌의 독성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중화 반응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속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위산이 되게 산성 물질이라서 위를 좀 녹이고 따갑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위산이 나와가지고 혹은 위산이 역류해서 속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제산제라는 이제 약을 약국에서 사서 먹으라고 하죠. 그 제산제가 염기성이어서 이 산성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속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화 반응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이 중단원들이 막 설명할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수업이 일찍 끝났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빠르게 짚고 넘어갔지만 아직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영상을 되돌려서 이제 한번 수업을 복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 이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 3단원 뒷부분을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